저를 존경하는 기라성 같은 한기선 총장님, 그리고 또 오재학 원장님, 또 최현철 교수님, 또 홍순길 총장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기조 강연한다고 얘기하려니 사실은 상당히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조금 그렇지만 현직에 있는 그 정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제목을 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항공정책 추진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항공실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항공산업 위기 대응, 또 추진 방향, 국정 과제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외국에는 항공청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토부의 항공정책실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정책실은 의외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원이 약 1100명 정도 되는데 본부에는 국이 3개입니다.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정책관, 가덕도 건설공항 추진단. 국장이 4명이 시리에 있고요. 지방의 국장이 4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공교통본부장, 그리고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그래서 실장 밑에 통상 한 3명 정도 국장이 있는데 저는 8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전체는 4,300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 25%, 4분의 1이 항공실 업무입니다. 다른 실과 달리 항공에 관한 것은 항공실장이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면 이루어진다는 특별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실은 다른 실구하고 관련이 있고 지방에도 여러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결정하면 끝입니다. 예. 그리고 예산은 이제 저희들 드론 실증 인프라 구축, 또 항공안전체계, 신공항 등 약 5,127억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이제 신공항이 8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공항이 15개, 신공항이 8개가 건설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본격화 되면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현재 일반 공항이 2,2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관련 법령은 한 총 11개인데 중요 법령은 항공사, 면허,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업과 관련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항공사업법, 그리고 실제로 AOC 항공안전운항면허와 안전기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 아이카오 안전기준을 지켜야 되는 항공안전법, 그리고 공항을 만들 때의 이 할주로부터 시작해서 여객터미널 여러 가지 시설 기준에 관한 공항시설법, 그리고 보안과 관련하는 항공보안법, 그리고 드론과 관련한 드론법, 그리고 이제 공항 지역의 소음과 관련한 공항 소음 방지법,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작년에 2월에 제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등등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관 법정 계획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항공정책 기본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이지만 거기에는 공항, 안전,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그리고 공항에 관한 중장기 개발하고 있는 공항 개발 종합계획, 즉 6차 공항 개발 계획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기본계획, 그리고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2017년에 만들어져서 10개년 계획인데 5개년 단위로 롤링 플랜으로 10개년의 기획 기간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2016년이니까 지금 이제 발전 기본 계획을 다시 5개년 지난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관위원회, 그래서 법정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항공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 결정들을 이루고 있고요.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수권 배분에 관한 것들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몽골 운수권 9개 주당 9회 9편 그 부분을 성수기 6월에서 9월까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LCC 2군데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한태시 이렇게 배분한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배분하는 데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그리고 공유위원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또 관제가 있고, 그래서 통상 서울의 비행 금지 구역이 P 73A, B 나눠지는데 A는 핵심적으로 2노티컬 마일로 그 가운데 점으로 해서 청와대 주변으로 돼 있고, 그리고 4.5마일로 또 B 구역,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A 구역은 경고 없이 격추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들어오면, B 구역에 들어오면 경고하고 안 나가면 격추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근데 근본에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2노티컬 마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결정하는 데가 공역위원회인데 그 위원장이 항공정책실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방부 뭐 관련되는 부처들이 전부 거기 들어와서 여기에 심의를 받아서 하면은 노탐이든 전기 그 간행물에 거기 넣어서 실제로 그 금지구역이 설정이 되고 변경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자로 청와대는 해제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을. 그리고 용산과 서초동, 사저 거기에 다시 비행금지구역을 임시로 설정했고, 그게 이제 되게 되면 이제 중규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학적검토위원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공항의 제일 문제가 소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장애물 제한 표면이 있고 진입 표면, 뭐 전입 표면, 수평 표면, 온축 표면 그렇게 해서 5.1km까지 좌우로 반경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은 소음으로 인해서 고도 제한, 여러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지금 아이카오에서 관련되는 이 장애물 제한 표면을 좀 바꾸자. 그렇게 해서 바꾸는데, 그러면은 그 제한 규정을 바꾸는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축소해주고 할 거냐, 그거를 검토하는 데가 항공학적검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이미 구성을 해놨고 전문기관도 지정을 해놨고 이 부분들을 해나가는 데가 여기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산학위원 단체는 총 35개 정도가 있고요. 그 공공기관은 4개가 있습니다. 양공항공사와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이게 이제 공공기관으로 4개가 저희 산하기관이고요.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또 출연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과 국립항공박물관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근데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0% 출자를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100%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다. 그래서 참고로 정기총회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국토부 관계자가 가서 결산 보고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기업의 주총이나 그런 것들을 역할을 이런 부분들 대주주가 정부다. 그래서 정부의 사실상 총두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단체들이 일반 단체 보안, 드론, 안전, 운항 그리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인가를 해주라는 입장이고, 또 그 부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사실 해주고 나서는 관리 감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또 일하다 보면 그 부분들은 또 가해 일로 생각해서, 근데 그걸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런 절차들이, 인허가 절차들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 개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1945년부터 2022년까지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의 19년의 피크가 45명입니다. 항공을 이용하는 전 세계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던 오일 크라이시스, 이라크 전쟁,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그만큼 있어도 항공 수요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지만 코로나, 코비드 19 오면서 확 꺾이지 않습니까? 19년부터. 그지만 20년, 21년, 22년 회복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보여드리고요. 지금 팬데믹 그 임팩트가 비포 앤 애프터 해서 그 교통량의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산업 개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9%, 하물은 3%,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는 세계 여객 7위, 그리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7천만 명, 화물 약 266만 톤, 그리고 한국 수출입 화물의 한국 화물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순위로 이제 21년도에 코비드 19이 돼 있어서 그러긴 한데, 세계 순위가 어쨌든 5위로 올랐습니다. 이게 5위 올랐는데
오히려 오르다 보니까 아이카오의 분담금이 또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많이 내고 있어요. 예, 아이카 분담금 순위가 11위였는데 7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정말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국적사 운항이라든지 교통량도 5천 명이 그 고용 인력들입니다. 고용 인력 여기서 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산업까지 하면 한 20만 명이 이렇게 그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항공수송 실적은 세계 항공 시장에 45억만 명인데 아태 지역이 37%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1억 2,300만 명이면 한 2.6% 전체 세계에 차지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항공산업 위기 대응 그간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첫째는 저희들이 코비드-19 2년 동안 어떻게 되면 항공산업 경쟁력을 보존할 거냐 언젠가는 회복이 될 텐데 그 부분들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걸 했고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해서 네트워크 유지하고 그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부분 또 항공 안전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휴직을 하게 되니까 다시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예전처럼 계속 고용하고 거기에 그 근무해서 대응하는 거하고 휴직했다가 들어와서 다시 들어오는 거하고 많이 일 처리가 이런 부분에 또 문제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또 그 항공 안전 강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항공 주권 회복과 관련해서 제주 남단 해랑과 관련해서 엄청난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 인프라도 확충을 계속해 와서 이러한 산업 경쟁력 보존에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난 2년간 금융 지원은 약 3조 9천억 원,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과 기간 산업 안정 UA입니다. 여러분들 뭐 저희들이 이제 그 하는 건데 종합실증사업은 계할지에서는 고흥에 있는 국가종합비행시험장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도심지에 대한 이제 공모를 했어요. 했더니 서울하고 또 인천, 경기, 콘소시엄, 제주 세 군데에서 들어왔고 또 UAM R&D 테스트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10개 강연 자치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증사업 3개, 그 다음에 UAM R&D 테스트 베드에 10개 그러니까 다 들어온 거예요. 강연 지자단체 17개 중 7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5월 중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UAM 특별법도 제정하고 있다. 그리고 드론 산업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이미 실증도시로 9개 지자체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샌드박스 14개 기업을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 시대에 본격 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2014년부터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에 정확한 항공 이치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을까 해서 금년까지 거의 9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국형 위치 보정 한국형 위치 보정 시스템이라고 GPS를 오차가 수직 수평 17에서 34m랍니다. 그거를 1m에서 3m 수준으로 줄이는 그 정지궤도 위성을 하나 띄워서 우리나라의 7개의 기준국의 신호를 받아서 신호를 주면 7개의 기준국에서 이 처리국에 보내면 그 오차를 수정해서 위성으로 보내고 위성에서 다시 우리나라에 뿌려주면 오차가 최대 34m가 오차가 최소 1m 이내로 줄이는 위치를 우리나라에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정밀 GPS 서비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시스템을 카스라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EU,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7번째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1호 위성이 중국 남미 가이아나에서 6월 말에 지금 저희들이 항공위성 1호기가 이제 발사될 겁니다. 국내 항공위성 1호기가. 그리고 이제 우주 관광이라든지 그 외국에서 많이 발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민간에서 발사할 때 그러면 이걸 누가 관리를 하지? 이게 상업우주 운송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도 FAA에서 하고 있고 다 항공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적어도 드론 150m 이하, 중고도 600m UAM,
그다음에 그 이상의 10km까지는 항공기, 그 이후에 초고도, 그게 이제 우주 발사, 거기까지 일관되게 안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호우주 운송 발사 할 때 발사체 관리, 또 안전, 간제 서비스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정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심항공은 지금 이제 이런 시범들을 하고 있고 25년 상용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는 항공회사는 오파고라고 지금 시제기가 나와 있고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 많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현대와 하나시스템은 외국에 나가서 저렇게 만들고 있다. 영상 이거 어떻게 트나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항공기 수준에 맞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 페이지를 앞으로 보여드려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카스인데 네. 이거는 그냥 그걸 한번 틀어보시죠. 네. 항공위성 1호기가 6월 말에 나오는 그 시스템과 관련한 영상인데, 인류의 미래를 바꿔준 항법 기술을 2022년 보다 더 가까이, 보다 더 정밀하게 여러분 앞에 다가옵니다.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는 항공기 승객 및 항공 물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공역과 공항은 날로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공역과 공항 건설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상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항행시설은 성능상 근본적인 해결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재 항공기 항법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GPS 위성 항법 시스템은 오차 범위가 넓고 신뢰성이 떨어져 대양과 항공로 등의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보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GPS 위치 보정 시스템인 카스 개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스는 GPS 신호를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보정하는 국제표준 S바스 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S바스 시스템을 보유하게 됩니다. 카스 시스템은 전국 주요 지점의 기준국에서 수집된 GPS 측정치를 중앙 처리국에서 취합하여 무결석 및 고정 정보를 생성하고, 전파 신호는 위성통신국에서 정지 궤도 인공위성을 통해 지상으로 송신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정지 궤도 인공위성을 이용함으로써 하늘과 땅, 바다, 전 국도에 실시간으로 보다 신뢰성 있고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형 S바스인 카스 시스템이 완성되면 거리와 상관없이 일정한 거리 오차를 유지하여 최단 비행 경로 설정이 가능해지고, 항공기 이착륙 시 다양한 경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역과 공항의 수용 능력을 증대시키고 비행 연료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생체 인식 시스템, 또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김포, 제주, 김해, 청주 이미 생체 인식 시스템 구축해서 그런 부분들을 신청하신 분들은 쉽게 별도로 이 시스템 통해서 쉽게 출입국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4단계 하게 되면 이렇게 캐파가 늘어난다. 그리고 청주공항은 여기 할주로 재포장하고, 울산공항은 터미널을 시설 개선한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 같은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항공기의 친환경 항공기, 또 친환경 항공유, SAF 이런 등등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2050, 30년대의 메가 트렌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가 주기적으로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으로 큰 변수가 되고,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게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듯이 10년 주기가 되든 20년 주기가 되든 당분간은 오지 않겠느냐.
코비드 19 이번에는 이런 방문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또 변종이 분명히 올 거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기후변화 여러 가지 에너지 시스템이 혁신이 없는 한 산업혁명으로부터 이미 1도가 올랐고 1.5도가 오르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게 제레미 리프킨의 예언 아닙니까? 2028년에 그건 극단적이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국내 정세 변화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은 미래에 대한 보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항공 분야가. 그럼 미래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금년 정부가 끝나는 27년에 또 중장기로 저희들이 보는 10년, 20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결국에는 세계 3위 수준의 항공 강국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호우주 운송과 관련해서도 하나하나 기반을 조성하면서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부족하지만 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아주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 발표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인상이 남고 참 중요한 업무를 참 잘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1난간의 그 관대권 회복 말이죠.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참 끈기 있게 교습하셔갖고 정말 역사적인 성공적인 교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치아를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과 같이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